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팔로스의 비밀 두 번째 강의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강의에서 제가 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주인담화라는 구조입니다. 주인담화. 4개 담화 중에 첫 번째 담화이죠. 주인담화, 히스테리 담화, 대학 담화, 그리고 분석가 담화라는 이 4개의 담화 구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담화이고 또 가장 보편적인 담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주인 담화이죠. 라강이 헤겔의 노예와 주인의 변증법을,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참조해서 나름으로 변형시킨 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 주인 담화라는 개념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로스와 연결시키고, 팔로스는 곧 주인 담화다라는 그 공식을, 자, 이건 락강이 그렇게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 세미나 17회 5번째 강의를 강의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장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인데, 자, 그 주인담화라는 개념이 만약에 팔루스라면, 팔루스는 아버지이니까, 그렇죠. 팔루스라는 개념은 아버지라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라는 개념은 상징계의 도입이라고 할 수가 있고, 팔루스가 왜 아버지의 개념이냐면, 아버지라는 상징계라는 것이 도입되어서 주체가, 유아기의 주체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유일한 쾌락의 대상으로 설정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설정한 쾌락의 대상은 아버지가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기표와 팔루스라는 기표는 같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세한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본다면 그 설명 이후에는 그 두 개를 같은 개념으로,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봐도 상관이 없을 거라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그 덧붙이는 설명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에 차츰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릴 텐데, 자, 그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우선 먼저, 그렇다면 이 팔루스라는 개념을 조각조각 나누어서 주인담으로서 파악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논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주인담화 역시 증상이라는 거예요. 주인담화 역시 증상이라는 것이죠. 자, 증상은 주인담화다라는 건 어떤 논점으로부터 왔던 것인가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가 증상이다라는 논점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 설명을 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지난주 강의가 마무리가 되었었죠. 아버지가 증상이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증상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증상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증상을 다루는 락강의 태도를 이해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실질적인 정신분석 임상을 하시는 분들이나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인문학적 차원에서 우리 이 공동체의 사회, 우리 사회와 문명을 파악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분들이나 모두 예외 없이 증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증상이라는 것은 여러 장소에서 사용되는 용어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의료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였던 것이고, 지난 텀의 강의에서, 지난 10주간의 강의에서 제가 증상이라는 부분을 따로 떼어서 하나의 강의 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에 대한 간단한 회고를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증상은 프로이트 역시 좋지 않은 것으로 봤던 것이죠. 우리가 증상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증상 그러면 문제가 일어난 사태를 말하죠. 증상, 감기 증상이 있다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감기 증상이 있다는 건 감기가 걸린 상태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거죠. 예외적인 상태로 보는 것이고, 병에 걸린 상태로 보는 것이고, 정상적인 상태와 비교해서 비정상적 상태로 보는 것이니까 그 증상은 그런 의미에서는 제거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게 기본적으로 의료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증상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인데, 자, 그런데 증상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자, 프로이트가 그렇게 접근했던 건 사실이지만, 자, 어떤 의미에서는 그 증상이라는 것 자체가 달리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 주목했던 사람이 바로 락강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 보세요. 증상이 출현한 것을 프로이트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자, 이렇죠. 성충동이
자, 프로이트는 성충동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존재를 파악하는, 그래서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그러한 연구자였으니까 성충동에 대해서 우선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성충동이 억압이 되고 억압된 상태에서 성충동이 허용된 방식으로 출현하는 루틴이 있는데, 허용된 방식으로 출현하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협소해지거나 혹은 그 통로가 어떤 다른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막혀 있어서 성충동이 다른 곳으로 출현한 것을 증상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게 프로이트가 증상에 대해서 파악하는 관점이었죠.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할지 다음 강의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다음 텀에서 할지 이번 텀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도라 사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텐데, 도라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죠. 도라라는 그 프로이트의 여성 환자 역시 성적인 접근을 K라는 남자로부터 받았지만, 그것을 성적인 방식으로 향유하지 못하고 억압되어 있었으니까. 왜냐하면 그 사건 자체가 트라우마적이었으니까, 외상적이었으니까. 왜냐하면 그 도라라는 여성이 원하지 않는데 성추행을 당한 것이죠. 그 K라는 남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그 충격이 신체나 마음의 다른 곳으로 출현하는 거예요. 어쨌든 되려면 억압되었어야 하는데, 그 억압된 그 성충동이 다른 곳으로 출현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증상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자, 이게 전통적이고 아주 클래식한 프로이트가 증상이라는 개념을 다루는 방식이었는데,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그 억압과 증상에 출현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죠. 보세요. 우리 문명이 다 성충동이 억압된 상태라는 것이죠. 자, 이게 뭐 인류학자나 정신분석학자들이나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동의하는 부분인 것이죠. 인간은 억압에 의해서 문명을 출현시켰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언어라는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자신의 신체를 억압했다라는 것이죠. 이 억압의 유형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는지는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는 억압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억압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막 동물들처럼 자신의 생물학적인 욕구들을 다 표현하면서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수도원에 들어가겠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든 성적인 충동을 억압하고, 혹은 성적인 충동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적인 충동들을 다 억압한 뒤에 기이한 어떤 진리나 신의 어떤 그런 소명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는 그런 삶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혹은 뭐 그런 수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와 거의 비슷한 성충동에 대한 억압을 통해서 문명 속으로 흡수되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압이 기본적인 전제라는 것이죠. 문명의 전제는 억압이라는 것인데, 그 억압 중에서도 특히 상당히 강하게 작동하는 억압의 집중적인 중심적인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바로 성적인 곳이라는 것이죠. 성충동을 억압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부일처제를 지키고 어떤 성적인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혹은 레비스트로스가 말했듯이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것이 바로 문명의 출현의 어떤 조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억압이 자리가 잡게 되는데, 억압이 자리 잡힌 다음에, 자, 이 핍진한 세계를 빗금친 A라고도 표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전 텀의 강의에서 A라는 것은 대타자의 세계이고, 대타자라는 것은 언어의 세계이고, 이 상징계의 세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주의상스가 없다는 거. 완전 원천적으로 억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상스가 없는 그 현실이 우리라면, 자, 그게 우리라면, 그 성충동이 억압된 상태에서 어떻게든 다시 출현한 것, 그래서 우회로를 통해서 출현한 것. 원래는 어머니에 대한 성충동이었는데, 어머니와 아이가 이자 관계를 맺는 최초의 대상으로서의 타자와의 성적인 충동이었던 것인데, 어머니를 탐닉하는 것이잖아, 아기들은. 자, 어머니와의 성적인 충동에 대한 억압이었던 것인데, 자, 그게 다른 방식으로 유령처럼 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억압이 완전하게 실현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모든 걸 근절시키지 못하고 그 잉여적인 쾌락들을 출현시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잉여적인 쾌락의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 아버지 판본의 쾌락이라는 거예요. 팔루스를 쫓아가라 라고 우리는 명령받고, 우리가 상실한 것을 팔루스를 쫓아감으로써 이 아버지의 법을 따라서 팔루스라는 것을 쫓음으로 해서
자, 어떤 종류의 잉여적인 쾌락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문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전형적이고 가장 관찰 가능한,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는 그 증상을 팔루스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팔루스가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팔루스가. 우리의 억압을 보상받으려고 우리가 몰입하는 팔루스. 그리고 왜 증상이라는 표현이 이 팔루스라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가 하면, 이 팔루스를 우리가 추구할 때 안정적으로 추구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언가의 광기에 사로잡혀서 이 팔루스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혀 비합리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거죠. 이 팔루스를 추구하기 위해서. 팔루스가 뭔지도 모르고 팔루스를 따라가게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팔루스가 결국은 아버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팔루스라는 건 남근이에요, 여러분. 말 그대로 남근이잖아요. 남근인데 남근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린아이들은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없거나 아예 없거나,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아주 위태롭게 가지고 있어요. 아주 협소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팔루스를 가지고 있죠. 아버지들이나 어른들, 이 어른 남성 지배자들의 그들의 능력에 비교한다면 한없이 위태로운 그러한 모양새의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성인 남자 지배자, 특히 그 중에서도 아버지의 남근이 욕망의 기표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수컷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그랬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팔루스는 아버지의 구조인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가 증상인 거예요. 아버지라는 그것을 우리가 탐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라는 구조 안에 들어가서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잉여적인 향유의 루틴을 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팔루스고 팔루스가 아버지이고, 동시에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가 증상이니까, 자, 그러니까 뭡니까? 이 아버지라는 구조는 주인다마인 것이고, 주인다마인 것이잖아요. S1으로부터 시작돼서 아버지의 기표, 폭력적인 기표로부터 시작되어서 S2로 연결이 되고, S2로 연결이 된다는 것은 상징기 안에서 의미를 생산하는 장소로 넘어간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거기서 A가 생산되는 것이죠. 밑에 A는 팔로스적인 쾌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주체는 분열된다는 것이죠. S는 빗금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구조가 주임담화의 구조라면 이 구조는 증상의 구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주요한 증상의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머니 아이의 그 이자 관계의 쾌락을 해체하는 것은 아버지의 법이에요. 전통적인 이론이죠. 프로이트의 이론이기도 하고 라깡의 이론이기도 해요. 아버지의 법이 도입됨으로써, 즉 아버지의 폭력이 도입됨으로써, 상징기의 폭력이죠.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 언어의 명령이 도입됨으로써, 마치 우상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 모세가 십계명을 가져오듯이 언어의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아이와 어머니의 이자 관계는, 그 실제의 관계이자 나아가서 상상계적인 관계였던 그 이자 관계는 해체된다라는 거죠. 해체되고 여기서 아이는 어머니를 욕망하는 대신 팔루스를 욕망하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어머니는 팔루스를 대체된다라는 거죠. 어머니가, 메가, 마더가 팔루스로 대체된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팔루스에 대체되는 과정이 바로 상징계가 도입되는 과정이고, 동시에 우리가 인간이 팔루스를 증상으로 갖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증상이라는 건 억압된 그 영토를 떠도는 유령이니까. 그게 팔루스라는 거예요. 가장 주요한 유령이 바로 팔루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팔루스가 왜 유령인가 하면, 이 팔루스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상당히 모순된 태도를 보인다는 거.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추구하고, 그게 없다면 되려고 하고, 혹은 그게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아버지로부터 받으려고 하고, 여아의 경우에는 그렇죠. 여러 가지 이 팔루스를 둘러싼 모순된 태도로, 분열된 태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또한 이 팔루스가 증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문명이 앓고 있는 병이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버지 판본, 페르벡시옹의 성도착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도착자라는 것이죠. 성도착자. 자, 도착은 정상이라는 루틴이 있는데 비켜서 무언가를 탐닉한다는 뜻이잖아요.
perfection, perversion도 마찬가지죠. 성도착이라는 영어, perversion 혹은 프랑스어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단어를 쓰는데 perfection은 우리가 정상적인 무언가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 어린아이에게 정상적인 욕망의 대상은 누구였는가 하면 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와의 관계를 금지당하니까 이 아이는 그것을 다른 곳에서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다른 곳의 가장 주요한 유형이 아버지 판본이니까 아버지 판본의 성도착자라는 거야. 대부분의 인간은 아버지 판본의 성도착자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관점은 결국 인간의 성욕에 관련해서 성적인 욕망에 관련해서 정상성이란 그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이렇게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 인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성도착자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모두는 정상이라는 세계에서 살 수 있지 않는가? 남자는 여자를 욕망하고 여자는 남자를 욕망하고 자, 그것도 좀 보수적인 차원에서는 결혼한 상대방을 파트너를 욕망하고 그 상대방과의 이자 관계 안에서 성적인 쾌락을 누리는 것. 자, 이게 정상 아닌가? 자, 그런데 락강은 이런 관계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는. 왜냐하면 남자가 남자를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항상 다른 필터가 끼워져 있다는 것이죠. 엄밀한 의미에서 남자는 여자를 욕망하기보다는 원래는 엄마를 욕망했다는 거예요. 혹은 엄밀한 의미에서 여자는 남자를 욕망하기보다는 엄마를 욕망하다가 아버지를 욕망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간에 대타자가 끼어 있어서 항상 이 필터를 통해서만 상대를 바라보고 이 왜곡된 관계 안에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욕망에 관련해서 사실상 정상적인 관계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무언가가 부족한 것 같고 항상 무언가가 초과되는 것 같고 항상 무언가가 만족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야, 이런 불만족은 동물들의 세계에서는 극히 찾아보기 드문 현상이라는 거예요. 동물들의 세계에서는 그냥 생물학적인 쾌락을 즐기고 그걸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어떤 수컷들은 자신의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끝도 없이 다른 암컷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거의 광적으로 보이는 그 행태를 발견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거기서 작용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이자관계의 쾌락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수컷 한 마리의 유전자를 확산시키기 위한 엄청난 충동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작동하는 것은 이 문화적이거나 언어적인 그러한 기제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촉발자라는 거예요. DNA에 의해서 그러한 본능적인 충동이 강하게 이 동물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는 또 동물학자들 세계에서는 세계에서는 어떤 암컷과 수컷의 성관계는 없다라는 그런 태제가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의 보편적인 환상 속에서는 이자관계의 안정적인 애정이나 성관계라는 것의 환상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인데 인간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방식대로 그러한 환상은 파괴되어야 한다는 거죠. 거부되어야 한다는 거죠. 극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동물들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동물들의 세계에서도 어떤 안정적인 암컷과 암수의 어떤 그런 화합과 같은 것을 인간의 환상이 만들어낸 그런 세계인 것이지 실제로 동물의 세계에서도 다른 종류의 기이한 도착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그런 생물학적인 세계에서의 우리의 상식을 파괴하고 본질에 접근하도록 만들어줬던 생물학적인 연구가 어떤 의미에선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죠. 우리가 알고 봤더니 동물들의 세계에서 혹은 우리의 신체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상상과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리처드 도킨스가 그러한 방식으로 설명을 해줬던 것이잖아요. 자, 지금 정신분석은 언어라는 구조를 통해서 우리의 환상을 극복하도록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환상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남녀의 안정적인 성적인 파트너로서의 관계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다른 것이 개입되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른 것을 증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른 증상의 가장 주요한 버전을 파더 버전이라고 부른다. 아버지 버전, 아버지 판본, 백백시용이라는 거죠. 아버지 판본의 성도착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눠드리는 텍스트에 제가 덧붙여서 수정을 한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팔로스에 한번 집중해 보자라는 거예요. 팔로스에. 팔로스란 무엇인가에 집중해 보자라는 것이고, 이 팔로스에는 그렇다면 두 가지 기능이 있을 것이다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기능은 자, 쾌락의 기능이에요. 팔로스는 쾌락의 기표이니까. 저기에 쾌락이 있어라고 표지해 주는 것이 바로 팔로스인 것이죠. 팔로스는 그래서 주입상스의 발생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입상스의 발생 기능. 자,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라는 개념이, 아버지라는 기표가, 자, 우리 모두가 지배받고 있는, 대부분의 인류가 지배받고 있는 이 아버지라는 기표가 이 아버지라는 판본이 도착이라면, 즉 우리가 상실한 쾌락을, 주입상스를 보상받기 위해서 인류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우상숭배라면, 아버지라는 우상숭배라면, 그렇다면 이 아버지라는 우상숭배가, 이 아버지라는 성도착이 사용하는 물신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물신, 페티쉬가 있어야 될 것이죠. 이 페티쉬가 이게 바로 팔로스라는 거예요. 아버지 판본의 성도착의 물신은 팔로스라는 것이죠. 그리고 팔로스는, 물신은 그 본질적인 기능이 주입상스를 발생시키는 거죠. 쾌락을 발생시켜야 돼요. 쾌락의 발생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팔로스의 첫 번째 기능은 쾌락을 발생시킨다라는 거예요. 쾌락을. 억압된 주입상스를 보상해줄 보상자로 작동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팔로스를 쫓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상실한, 어머니와 함께 우리가 누렸던 그 주입상스를, 그 성충동을 보상해 줄 것이다. 일종의 승화의 차원에서 보상해 줄 것이다 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팔로스는 어머니가 거세되었다라는 사실과 함께, 이제 어머니는 거세된 거, 어머니에게는 쾌락이 없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지배 아래에서 우리에게 쾌락을 약속해 줄 수 없는 존재로 억압되어 버리죠. 자, 어머니가 거세되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과 함께 도래할 아버지 판본의 쾌락을 암시하는 것이 바로 팔로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기능이고, 자,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기능이죠. 팔로스의 주입상스 발생 기능은. 어쨌든 주입상스 팔릭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팔로스적 주입상스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엄청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주입상스를 모두 보상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의 상실감을 더 강하게 반복시킴으로써 상실감을 배가시키는 기능에 참여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 지난 텀에 강의에서 제가 피보나치의 수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잉여 향유로서의 팔로스를 쫓아갈 때 우리가 겪게 되는 배가 된 상실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팔로스를 쫓아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실감을 채워주지 못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팔로스의 첫 번째 기능은 주입상스의 발생 기능이고, 잉여적인 주입상스의 발생 기능인데, 두 번째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능이 있어요. 그 두 번째 기능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명명 기능이죠. 팔로스의 명명 기능.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팔로스는 아버지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팔로스는 떼어놓을 수 없는 기표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기표와 팔로스라는 기표는 둘 다 기표예요. 둘 다 상징기 안에서 작동한다는 의미에서는 기표인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팔로스는 실질적인 성도착자의 물신과는 조금 달라요. 실질적인 성도착자의 물신은 기표는 아니죠. 대상이죠. 왜냐하면 그게 기표라면 그것은 상당한 억압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상징기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성도착자의 보다 강렬한 쾌락을 보장해 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팔로스는 기표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라는 기표와 거의 같거나 조금 차이를 갖는 기표라는 것이죠. 혹은 하나의 기표를 파악하는 두 가지 다른 방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팔로스라고 부르거나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이 방식의 접근은 한 가지 기표의 기능을 설명하는 두 가지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팔로스라는 기표는 그 두 번째 기능으로서 명명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명명의 기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에크리의 549페이지인가요? 그 원전에 그 부분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리석고 형언 불가능한 존재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애니그마를, 그 수수께끼를 밝혀주는 기표가 바로 이 팔로스의 기표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제가 분명하게 말씀 안 드린 부분은 정신병 치료에 관한 예비 질문이라는 그 텍스트 안에 들어간 그 인간의 존재는 형언 불가능하고 어리석은 존재다라는 그 부분은 팔루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된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 부분 자체는 그냥 우리의 존재가 상징계가 아버지의 기표가 혹은 팔루스가 들어와서 명명해 주지 않는다면 어떤 상태인가를 밝혀놓은 그런 언급이었죠. 거기에는 팔루스를 설명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존재는 그렇다라는. 그렇게 남겨진다면 우리는 정신병적 주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정신병적 사태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할 길 없는 당혹스러운 상황 속으로 처해진다라는 의미에서 그 정신병적 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락강이 그 상태를 상징계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락강이 언급해 놓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읽으면서 여기는 팔루스라는 개념은 없는데라고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었던 것인데, 자,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는 팔루스라는 개념의 설명이 없는데 어쨌든 우리는 팔루스가 도래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도래하지 않으면 형언 불가능한 존재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형언 불가능한, 설명할 수 없는 존재로 남는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정신병적인 주체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항상 질문을 던지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누군가에게 설명을 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상징계 안으로 들어가서 혹은 팔루스에 의해서 자신의 욕망이 추구됨을 강제받은, 자, 그러한 주체는, 즉 신경증적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상징계 안으로 들어온 주체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자주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팔루스가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팔루스의 두 번째 기능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니까. 팔루스는 명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무엇을 명명하는가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명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우선 먼저 내가 가족 내에서 누구인지를 팔루스의 기표와의 거리를 가늠함으로써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아의 경우에는 나는 팔루스가 없다고 생각해요. 남아의 경우에는 나는 팔루스가 있는데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팔루스가 없는 또 하나의 존재가 어머니라고 생각하죠. 어머니는 거세되어 있어요. 그리고 팔루스를 가진 자를 아버지로 상정하게 되죠. 때로는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안 보인다면 아버지 뒤에 있는 상징적인 아버지가 그걸 가지고 있고 아버지는 거기에 못 미치는 존재라고 생각하죠. 자, 그러한 방식으로 팔루스를 기준점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의 좌표를 명명받게 된다는 거야. 내가 팔루스와 얼마만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의 집안 내부에서의 위상이 가늠된다는 것이죠. 내가 큰 형이라면 나는 팔루스에 많이 접근한 존재이고, 내가 아주 막내 동생이라면 나는 팔루스로부터 굉장히 멀어진 존재이고, 심지어는 내가 여자아이인 동시에 막내라면 나는 팔루스가 나에게 굉장히 멀리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른 방식으로 팔루스에 접근하거나 그걸 선물 받을 수 있는 위치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신의 가족 내의 위상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팔루스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위상이 밝혀지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팔루스가 바로 나의 정체성을 해명해주는 명명의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락강이 세미나 22에서는 그것을 말하기의 기능이라고 부르죠. 디흐라고 불러요. 디흐는 말하다는 프랑스어인데, 이 팔루스가 그 명명의 기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명명의 기능, 나의 존재를 설명하는 기능인 것이죠. 그러니까 팔루스가 단지 쾌락의 기능만 갖는 것이 아니라 또한 상징화의 기능도 갖는다라는 거죠. 상징화의 기능을 갖게 됨으로써 결국 가족 내의 구성원들이 누가 누구이고 누가 누구인지를 알도록 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팔루스의 기능은 그런 의미에서 말하기의 기능이고, 그래서 팔루스는 주인다마라는 거예요. 주인다마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니까. 주인다마가 주체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주체의 그 신체를 분절하고 주체의 의미를 만들어주고 주체의 가족 내에서의 위치와 위상을 파악하도록 해준다라는 의미에서, 자, 그런 의미에서 주인다마라는 거예요. 팔루스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인다마가 작동하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팔루스의 첫 번째 기능이 주의상수 발생 기능이니까 주인다마 안에서도 주의상수가 발생되는 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발생한 장소가 바로 A의 장소라는 거예요. S1의 아래쪽에 있는 그 A의 장소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인다마로서 다시 돌아오면, 자, 팔루스가 주인다마라고 했으니까 팔루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주인다마 쪽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 주인다마에서의 첫 번째 기표인 S1은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겠죠. 억압의 기표인 동시에 명명하여 좌정시키는 기표다.
억압의 기표 S1은 우리를 억압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주인 담화니까. 어머니를 포기하도록 했으니까. 팔루스의 담화니까. 팔루스는 뭐예요? 어머니를 대체하는 기표니까 어머니를 포기하도록 만들고 팔루스를 쫓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출현하는 것이 바로 팔루스인 것이니까 우리는 어머니에 대한 욕망을 극복하는 것이죠. 아버지에 대한 원한을 극복하는 것이고 아버지에게 복종하겠다, 아버지를 따르겠다라고 맹세하는 과정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과정이라면 그렇다면 이 팔루스는 혹은 이 S1은 결국 억압한 것과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를 명명해주고 나를 가족 구성 내에서의 위치에 좌정시키는, 앉히는 기표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앉아 있어야 하는지를 자리를 배정해주는 기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잠깐 쉬었다가 제가 쉰다는 게 잠깐 여담처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강의 내용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이전부터 제 강의를 들어오셨던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처음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지난주 강의와 이번 주 강의를 이렇게 반추해 본 다음에 그렇다면 정신분석에서 내담자는 누군가 상담실로 들어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정신분석가는 이 팔루스의 기표나 이 주인 담화를 강화시켜 주어서 그 내담자의 자리를 다시 확인시켜주고 다시 좌정시켜주고 그 사람의 가족 내의 위치와 혹은 사회 공동체 안에서의 위상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가라고 질문이 던져질 수도 있겠죠. 자, 물론 그런 차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징계를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이 팔루스의 기표가 온전하게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황하는 주체들,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가 밀착되어서 상상계적인 주의상스 안에서 사회 공동체나 가족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삶을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그러한 주체들에게 상징화가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이 팔루스의 기표가 선명해짐으로써 자신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보다 선명하게 이해하고 그리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인데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인 담화가 상징계가 혹은 팔루스가 취약하기 때문에 과연 그 사람이 상상계적인 방황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주인 담화가 강화되었을 때에도 우리는 그 주인 담화에 대한 일종의 과잉 면역 반응처럼 반발작용 속에서 그 주인 담화의 거부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존재의 방황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 담화가 혹은 이 팔루스의 기표가 과연 상담의 과정을 통해서 강화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강화해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주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미 정신병적 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이미 주인 담화가 상당히 강화된 상태에서 또 다른 문제와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러한 사례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이 남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분석이란 무엇인가, 정신분석의 과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다 상식적인 차원의 설명을 드릴 때 제시하는 논점이 자, 이런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의 소설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태제를 제시해 드렸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의 소설이다. 그게 바로 내담자가 우선 먼저 우리가 만나게 되는 소설이 내담자가 분석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들려줄 때 자신의 어린 시절의 가족 소설을 이야기해 준다. 이건 프로이트의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족 소설이라는 건 하나의 픽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픽션을 우리는 듣고 분석가는 듣고 내담자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내담자가 발화하는 그 발화의 의식적인 발화의 배후에 존재하는 억압된 무의식의 표현들을 찾아내어서 그 무의식의 기표들을 찾아내어서 이
가족 소설의 이 픽션의 이 내담자에게는 하나의 현실인, 하나의 리얼리티인 이 현실의 배후에 존재하는 이 가족 소설이라는 픽션의 배후에 존재하는 또 다른 소설을 밝혀내려고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 또 다른 소설이 바로 소설 속의 소설이다라고 표현될 수 있다라고 콜레트 솔레어의 표현을 빌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정신분석이 1차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장소는 바로 그 액자 소설 속이라는 거예요. 그 소설 속의 소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설 속의 소설을 그 픽션의 픽션을 프로이트는 환상이라고 불렀고, 펑타스미라고 불렀고, 판타즘이라고 불렀고, 라깡은 근본 환상이라고 불렀다고 말씀을 드렸죠. 펑타즘 퐁다몽탈이라고 불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근본 환상에 접근한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픽션을, 자, 이게 픽션인 이유는, 이게 리얼리티가 아니라 픽션인 이유는 이 배후의 다른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상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이게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왜곡된 현실이고 그 배후에서 그러한 왜곡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원인자가 존재한다라는 의미에서 이것은 픽션이라는, 리얼리티는 픽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리얼리티의 배후에 진정한 진실의 장소가 존재하는데 그 진실의 장소 역시 환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역시 실제로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기보다는 우리의 무의식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의 어떤 사건을, 즉 거세라는 사건을, 혹은 아버지의 도래라는 사건, 어머니와의 분리라는 사건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가상인 것이니까 근본 환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설에 접근하도록 하는 그 과정이라고 일단은 1차적으로 정신분석을 정의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우리는 자 이런 가정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결국은 우리는 단지 하나의 환상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환상을 살아가죠. 가족에서는 가족 관계는 이랬고, 회사 생활은 이랬고, 혹은 연인을 만나게 되면 그 연인과의 관계는 이렇게 되고, 혹은 친구들과의 만남은 이렇게 되고, 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현실들을 살아가는데 그 다양한 현실들을 다양한 환상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그 다양한 현실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 다양한 환상들을 가만히 관찰해 본다면 거기에 어떤 종류의 일관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건 꼭 정신분석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아, 이 사람은 가족 관계 안에서도 이렇게 반응하더니 회사 생활에서도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가족 관계 안에서 아버지에게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고 아버지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아버지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서 항상 초조해하는 그런 남자는 결국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직장 상사, 사장님, 혹은 자신의 선배의 관계 속에서 비슷한 관계를 반복하는 것을 본다면 아, 이 사람은 결국은 이 사람의 삶을 구성하는 것은 결국 어디서나 똑같은 문법일 수 있겠구나. 자, 이 사람의 삶을 쓰는 문법이란 그런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살아갈 때 그 현실의 환상들이 A라는 환상이건 B라는 환상이건 어떤 현실에 처해 있다 해도 우리는 동일한 문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존재이구나라고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동일한 문법의 배후에,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의 문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라면 이 동일한 문법의 배후에 근본 환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근본 문법이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문법의 배후에는 이 현실이라는 환상을 쓰고 있는 문법의 배후에는 근본 환상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또 다른 문법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법에 접근해서 이 근본 환상의 문법에 변화를 줄 수 있다면, 단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실은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근본 환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미 알게 되었으니까 정신분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 환상에 접근하고 그 근본 환상이 아,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런 방식으로만 나의 욕망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마주하는 방식 속에서 우리는 그 근본 문법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최소한 무게의 변화 정도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무게의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 리비도가 많이 집중되어 있다가 리비도가 풀려나가면 그 근본 문법은 예전처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무게의 변화 정도는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근본 문법의 무게가 변화되면 현실적인 삶도 변화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지배받고 있는 어떤 원인으로부터 거리를 멀리하거나 혹은 때로는 다른 방식의 문법을 발명하는 방식으로 다른 견주의 삶을,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정신분석 상담이라는 그 상황 자체가 그것 또한 하나의 여러분 환상인 것이잖아요. 그 상황 자체도 만약에 하나의 현실이고 리얼리티라면 결국 이 내담자가 경험하는 많은 환상 중에 또 하나의 환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또 하나의 환상이 정신 분석가를 찾아온 이 내담자의 근본 환상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수준의 또 다른 환상을 구성해낼 수 있다면, 그만큼 강력한 환상을 구성해낼 수 있다면 정신분석가를 찾아온 내담자의 근본 환상의 집중된 리비도를 가볍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근본 환상의 문법에 새로운 변화를 도입할 수도 있는 가능성으로 기능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정신분석은 또 하나의 근본 환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구도 안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단지 팔루스를 강화하거나 혹은 아버지의 상징계를 강화하는 것이 정신분석이라고 말할 수는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왜냐하면 원래 팔루스와 원래 아버지는 이 내담자를 원래 지배하던 것이었잖아요. 그게 취약한 방식으로건 절대적인 방식으로건 강력한 방식으로건 혹은 반감을 사는 방식으로건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내담자를 지배하는 것이 근본적인 환상이라면 그 근본적인 환상은 사실 주인 담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주인 담화에서 주요한 기능을 하는 것은 바로 이 내담자의 근본적인 아버지와 팔루스였던 것이라면 이걸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내담자의 삶의 문법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분석가가 전이 속에서 새로운 아버지의 위상에서 등장해서 다시 자신의 분석가 담화로 위상 전환시키는 방식으로 내담자의 근본 환상과는 다른 근본 환상을 만들어내어서 그 다른 근본 환상을 체험하도록 하는 과정 속에서 내담자의 근본 환상을 주인 담화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단지 정신분석이 기존에 존재하던 팔루스를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한 차원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될 강의가 바로 세미나 17에 제가 강의하고 있는 올해의 강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내담자의 팔루스나 아버지 기표를 강화시키는 방식이 아니고 내담자의 근본 환상이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인가를 분석과 담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락강이 그렇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접근하는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의 강의가 바로 올해 강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미 하던 이야기를 이어나가자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혹은 주인담화가 혹은 팔루스가 이전에는 락강에게도 그랬고 프로이트에게도 그랬고 이것을 병으로 볼 수는 없었어. 이걸 안정장치, 우리 문명을 지탱하고 있는 기본적인 토대로 보았던 거죠. 이걸 병으로 보진 않았다는 거. 상징계가 병은 아니었던 거. 특히 초기 락강에게는 1950년대의 락강에게는 그런 태도는 없었어요. 상징계는 우리의 삶을 안정화시키는 기제다 정도로 간주했었던 것이고, 그러한 방식으로 사실은 상상계적인 주의상스를 소멸시키는 그 안정화의 과정을 정신분석의 여정이라고 생각하던 초기의 락강의 태도로 보자면 상징계를 병으로 볼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팔루스가 만약에 증상이라면, 아버지가 아버지 판본에 도착이라면,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 1960년대 말에 등장해서 70년대에서 더욱 강화되는 락강의 관점이죠. 이런 방식으로 보자면 결국 문명이라는 것은 후기 락강에게 가서는 그 자체로 하나의 병증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기이한 병이라는 거예요. 이 문명이라는 건 하나의 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병을 설명하는 것을 이렇게 규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성관계는 없다라는 사태에 대해서. 성관계는 없다라는 개념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관계는 없다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하나의 안정적인 파트너 관계 속에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안정적인 루틴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 즉 주의상스가 소멸한 현실, 즉 대타자가 큰 A, 대문자 A가 빗금쳐져 있는 현실, 혹은 프로이트가 여러 차례 제가 강조해드렸듯이 문명 속의 불만이란 텍스트에서 설명했던 바로 그 현실,
우리에게 쾌락이 없다라는 거예요. 억압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핍진한 현실에 대응하는 문명의 혹은 문명의 무의식의 궁여지책이 바로 팔루스라는 거예요. 문명은 팔루스를 발명해냄으로써 우리에게 상실된 주입상스를 보상받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보상의 과정 속에서 덤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명명의 기능이라는 거죠. 보상만 받는 게 아니라 그 팔루스가 우리의 존재의 좌표까지 다 지정해주는 그러한 기능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팔루스가 우리가 팔루스를 쫓아간다라는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팔루스에 얽매여 있는데 주체의 삶과 욕망에 어떤 의미에서는 팔루스를 중심으로 하는 보편성의 서사를 부여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주체는 팔루스의 기표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자신의 거리를 가늠함으로써 가족 내에서 자신의 위상에 관한 서사의 흐름에 올라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남자의 경우에 나는 아빠처럼 돼야지. 나는 큰형님처럼 돼야지. 나는 그렇게 해서 어떤 쾌락을, 어떤 희망을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라는 서사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또 나는 아버지로부터 혹은 잠깐만 여러분 한 30초만 주십시오. 메일을 못 받은 분이 있다고 하셔서. 자, 됐습니다. 자, 주체는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아의 경우에는 어머니처럼 어머니와의 동일시, 자신과의 동성인 어머니와의 동일시를 통해서 어머니로부터 팔루스를 아버지가 팔루스를 받는 그런 과정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아버지와 같은 남자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팔루스를 전달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혹은 때로는 자신 스스로가 팔루스가 됨으로써 자신의 신체를 팔루스화 시킴으로써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는 그러한 서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근본적인 서사들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환상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대부분의 주체들, 신경증적 주체들의 마음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환상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결국은 팔루스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것이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팔루스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팔루스의 두 가지 기능에서 첫 번째 기능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이었던 그 주입상스의 보상 기능, 쾌락 기능. 왜냐하면 쾌락의 기표이니까. 그것과 함께 두 번째 기능이었던 그 팔루스의 명명하는 기능은 락강이 1975년에 22번째 세미나에서 22번째 세미나에서 즉 세미나 제목이 RSI죠. RSE라는 그 세미나죠. 즉 실제, 상징, 상상이라는 이 세 가지 원환을 매듭짓는 보로메우스의 그러한 틀 속에서 작동시키는 그러한 이론들을 새롭게 제시하는 강의였던 것인데 거기서 락강이 이 말하기의 기능을 언급을 하고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죠. 이 디흐라는 기능을 다루게 되는데 여기서는 팔루스가 명명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증상으로서의 아버지의 판본이 명명하는 기능을 한다. 그것이 증상적 기능을 함으로써 팔루스적인 쾌락의 기능도 하지만 동시에 명명하는 기능도 한다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 그것이 70년대의 초반 중반에 락강이 팔루스와 아버지의 기표를 다루는 방식이었다면 이걸 지금 세미나 17은 1969년에서 70년 사이에 진행된 강의였잖아요. 이 세미나 17의 주인 담화와 연결시켜 볼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가늠이라는 거예요. 저의 락강의 이론의 전개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라는 것이죠. 주인담화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주인담화는 다시 한번 강조드려서 설명을 드리지만 주인담화는 무엇인가 하면 자, 그 안에 쾌락을 담고 있는 쾌락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담화라는 것이죠. 담화라는 의미에서는 S1일 수 있어요. 그냥 기표일 수 있고 아버지의 기표일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안에 잉여적인 보상 체계로서의 대상 A를 이미 포함하고 있는 것이니까 주인 담화 내부에 그것은 이미 아버지인 동시에 팔루스인 그러한 담화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주인 담화의 구조가 점점점 발전해 나아가서 아버지를 증상으로 바라보는 관점까지 이어지게 되고 동시에 이 아버지가 증상이면서 그와 함께 말하기의 기능 속에서 D의 기능 속에서 결국은 한 주체의 좌표를 구성해 줄 수 있고 한 주체의 상징, 상상, 실제의 그 조화를 달성해낼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미나 22에서의 락강이었고 동시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유명한 세미나 그 증환이라는 세미나 제임스 조이스를 다루었던 23번째 세미나에서 락강이 아주 선명하게 제시하는 이론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이라면 그 세미나 23에서의 증환 개념은 결국 상징, 상상, 실제를 고정시키고 연결시켜주는 매듭의 기능이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의 주체에게 자신의 현실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신경증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고정의 기능을 하는 것이 증환이라면 이 증환의 기원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세미나 17에서의 세미나 23에서의 증환의 기원은 세미나 17에서의 주인담화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담화, 이 담화 구조 안에 이미 쾌락과 고정과 명명과 서사의 기능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 락강의 이론적인 전개에서 이 주인 담화가 이 세미나 17의 4개의 담화의 구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칼랑 밀레가 이 세미나 17을 출간하는 자리에서 락강 2부다라고 설명을 했던 거예요. 이제 2부 락강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세미나 17에서. 그 이전까지는 억압이 주요한 기제였어요. 락강의 이론 전체에서 억압된 현실을 설명하는 데 아주 집중적으로 락강이 이론적인 열중을 했었던 거죠. 하지만 이 세미나 17부터는 아버지가 혹은 주인 담화가 혹은 상징계가 단지 억압의 장소가 아니라 쾌락을 생산해내는 장소. 이제는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의 좌표를 설정받는 것이 단지 억압받는 형식으로만이 아니고 무언가 쾌락을 탐닉하고 거기에 몰입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좌표 속을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새로운 논점들이 시작되는 세미나를 세미나 17이라고 밀레가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게 바로 증상으로서의 아버지 개념이라는 거예요. 백백시용이라는 거죠. 백상톰, 백증상, 아버지 증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2번째 세미나에서 처음으로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상징계가 아버지의 병이라는 거죠. 문명의 병이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상징계의 병이라는 것. 핍진한 문명이 주의상스를 다 박탈당한 문명이 어떻게 주의상스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 문명의 판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전히 아리송해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팔로스에 대한 가상적인 신화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건 락강이 만든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제가 세미나 17을 설명하기 위해서 팔로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상적으로 한번 설정을 해본 신화라는 거죠. 마치 프로이트가 자신의 증상과 쾌락에 관련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이디푸스 신화를 차용했듯이 저도 하나의 신화를 상상해 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나누어드린 텍스트의 이 부분이 첨가된 거예요. 자,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과 함께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자, 팔루스에 대한 가상적 기원 신화. 자, 팔루스라는 게 도대체 왜 생겨났을까? 라는 것에 대한 신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우선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있는데 처음부터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거죠.
말을 하기 이전의 인류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진화론에 신뢰를 보낸다면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혹은 원숭이는 그 이전에 다른 어떤 포유류로부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자연 선택에 의해서 돌연변이와 같은 그러한 사태 속에서 환경에 더 잘 적응한 그 개체들이 선택되는 방식으로 진화해 왔다면, 진화라는 표현은 조금 이데올로기적이죠. 진화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변이해 왔다면, 왜냐하면 더 우월한 존재로 우리가 변화해 온 것은 아니니까. 자, 변이해 왔다면, 자, 그렇다면 말을 하는 단계 이전의 인류가 분명히 존재했을 거라는 거예요. 말을 하는 단계 이전에. 언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단계 이전에 인류가 존재했을 거다라는 거죠. 자, 그 인류가, 그게 크로마뇽인이건 그 어떤 인류건, 자, 그 인류가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를 우리가 그 시점을 가정해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인류.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지금 제가 언어라고 말하는 건 그냥 동물들의 세계에서, 뭐 침팬지의 세계에서 혹은 앵무새들의 세계에서 사용하는 그 신호, 기호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기호와 언어는 굉장히 다른 개념이죠. 언어라는 것은 환희를 통해서 작동하고 그 환희의 꼭지점에는 하나의 강한 억압의 지점이 존재하는 그 구조를 말해요. 자, 이게 락강의 랑귀스틸이죠. 랑귀스틸, 언어론이죠. 자, 언어라는 것은 신호나 기호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기호와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 언어라는 것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언어와 사물의 1대1 대응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언어와 하나의 기호와 하나의 문자와 하나의 대상의 1대1 대응을 항상 가정하는 방식으로 인간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인간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언어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언어라는 것,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상징계의 차원에서 언어라는 것을 사용하기 시작한 원시 인류를 우리가 가정해 본다면 그곳에 무엇이 발견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원초적인 억압이 발견될 거다라는 거예요. 원초적인 억압. 그것과 함께 언어가 출현했을 것이다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원초적인 억압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가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가 주장했던 것처럼 근친상간의 금지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친상간의 금지가 분명히 존재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언어의 기원 속에는 그와 같은 성충동에 대한 억압이 분명히 존재했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언어의 출현과 함께 인간은 다양한 친족 관계를 형성해냄으로써 근친상간을 철저하게 차단시키는 그러한 초기의 문명을 출현시켰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하면 생물학적인 암수 결합의 쾌락의 몰수라는 것이죠. 자, 그게 우리가 일단은 인간의 초기 단계를 상상함으로써 추론해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 형상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분명히 어머니와 아이 간에 혹은 아버지와 딸 간의 성충동의 근친상 간의 억압이, 금지가 존재할 거다라는 거죠. 금지가. 이렇게 함으로써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상징계가 도입되면, 자, 그 상징계가 하는 첫 번째 기능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명명이라는 거예요. 명명. 너는 누구다라는 명명들이라는 것이죠. 그 상징계는, 그 언어는 우선 먼저 나는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너는 아들이다. 너는 딸이다. 너는 조카다. 나는 어머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나는 어머니다. 너는 나의 남편이다. 너는, 이렇게 명명의 기능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명명의 기능이 작동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명명의 위치됨 속에서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그러한 기능이라는 거죠. 그러한 기능이 확장되어서 인척 간에도 근친상간이 금지가 되고 그것이 확장되면 어떤 수준까지 발전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동성동반의 금지, 결혼 금지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아주 복잡한 친족의 체계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성적인 쾌락을 다양한 방식으로 억압하거나 허용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어떤 성적인 결합은 허용되고 어떤 성적인 결합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혹은 어떤 성적인 결합은 허용도 아니고 금지도 아닌 아주 애매모호한 공간 속에 위치하게 되는, 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징계의 도입은 성과 쾌락에 관련된 문제를
생물학적인 신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상징적 신체를 통해서 파악함으로써 그것을 억압하도록 만드는 기능을 하게 되었을 거다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원시 인류가 언어라는 것을, 상징계라는 것을 도입받음으로써 만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근원적인 억압들, 원초적인 억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암컷과 수컷에서, 인간은 암컷과 수컷이었잖아요. 이 암컷과 수컷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생물학적인 논리로 서로 결합하고 성적인 결합을 하고 이세를 생산하고 쾌락을 탐닉하는 생물학적인 차원이라는 것이죠. 생물학적인 동물적 차원의 존재에서 남자와 여자가 된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된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상징계가 도입이 되어서 남자라는 기표가 부여가 되고 여성에게는 여자라는 기표가 부여가 되고 그 여자라는 기표에 다른 다양한 기표들이 환유됨으로써 그 여자라는 존재를 설명하는 이데올로기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들을 흡수당하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생물학적 존재에서 상징기적 존재로 나아가는 이 과정 자체가 근원적인 억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원적으로 자기의 생물학적인 쾌락들을 다 포기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친족관계와 혼인제도의 필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성충동과 혹은 유아적인 성충동은 온전하게 생물학적인 성충동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생물학적인 성충동을 넘어서는 어머니와의 이자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충동들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강력한 충동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응시와 호언 충동, 목소리에 대한 것, 혹은 학문 충동과 구강 충동, 이런 것들은 단지 생물학적이라고만 볼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성충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와 같은 충동들이 결국은 상징계의 필터링을 통해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금지되는 거죠. 금지되는 거. 이거 거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금지되는 거예요. 남녀의 이자 관계의 성기 결합을 통한 쾌락은 이제, 자, 이자 관계의 쾌락은 이제 웨디푸스적인 삼자 관계 안으로 흡수된다라는 거. 이걸 삼자 관계라 부르는 것 이유는 뭐냐면 항상 누군가가 배후에 존재한다라는 걸, 권력자가. 오직 성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동물적 수준에서는 자신의 파트너만 생각하면 되는데, 암컷은 수컷만 생각하고 수컷은 암컷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인간이 상징계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 항상 대타자의 필터링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대타자의 필터링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미국인들이, 영미권 사람들이 쓰는 연인에 대한 표현, 베이비라는 표현을 자주 언급을 해드리잖아요. 왜 베이비라고 부르는가? 왜 베이비예요? 왜 애기예요? 부모에 대한 악의인 것이죠. 이 관계에서 작동하는 성충동은 비록 성인 남녀일지라도 상대방은 자신의 애기처럼 불리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이 상대방에게, 애기라고 불리우는 상대방에게 이 남자는 혹은 이 여자가 하는 역할은 제3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잠시 부모의 어법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충동이 상징화되는 과정 속에서 팔루스와 아버지의 개념이 항상 개입되어 들어와서 대타자의 필터링을 작동시키기 때문에 성충동은 절대로 생물학적인 그런 수준에서 만족될 수 없는 무언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락강이 성관계는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성관계는 없다. 물론 남녀가 성관계를 하죠. 근데 락강이 말하는 성관계는 없다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1대1 대응하는 그러한 안정적인 관계란 성충동의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항상 대타자의 우회로를 우리가 겪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타자의 우회를 겪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주의상수는 원천적으로 상실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대타자의 위치 안에서 무언가를 쫓음으로써 그걸 보상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대타자의 위치 안에서 우리가 보상받으려고 하는 대상이, 그 루틴이 바로 팔루스의 루틴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상실된 장소에서 우리가 생물학적인 쾌락을 포기당한 이 언어를 사용한 이후에, 상징계가 도입된 이후의 세계에서 왜 우리가 그 보상 체계로서, 우리의 우상 숭배의 물신으로서 어째서 팔루스를 선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팔루스를 선택했을까? 왜 우리는 아버지의 남근을 선택하려고 했을까? 아버지의 남근이 모든 쾌락의 실현의 장소인 것처럼 믿게 되었을까?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연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우연인가 하면 물리적 우연이라는 것이죠. 어떤 물리적 우연인가 하면 바로 남자가 지배하는 세계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수컷이 지배하는 세계이니까. 왜 수컷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는가 하면 근육이 많아서 더 폭력적이고 더 힘이 셌기 때문에, 더 상대방을 잘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물리적인 우연 때문에 등장한 어떤 필연성도 없다라는 거, 거기에는 어떤 필연성도 없다라는 거죠. 그냥 수컷이 더 강자였기 때문에 그 수컷의 지배자로 불리울 수 있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물신 숭배의 대상으로 가정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머니가 지배하는 사회였다면, 마치 하이에나의 사회처럼, 혹은 다른 어떤 포유류나 혹은 다른 어떤 개체의 집단처럼 암컷이 지배하는 사회가 인간 문명이었다면 우리는 팔루스를 물씬 숭배의 대상으로 설정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팔루스를 추구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법을 도입하는 이유는, 어머니의 법이 아니라 아버지의 법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강자가 아버지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상상컨대 여성이 지배하는 사회였다라면,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법이 아니라 어머니의 법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사회를 살아가는 것이었다면 또한 그렇게 바뀌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남자의 위치가 여자로 바뀌었을 뿐이지, 권력이 작동하고 그 안에서 어떤 종류의 물신이 작동하고 그 안에서 우리를 그 물신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우리의 욕망을 남김없이 분절하려고 하는 그 모든 권력 작용은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단지 남자의 자리를 다른 무언가가 대체했을 뿐이라는 것이지. 자, 어쨌든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인류가 어떻게 해서 자신의 상실된 쾌락을 보상받는 루틴으로서, 그 절차로서 팔루스를, 아버지의 법을 설정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수컷이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수컷의 지배자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남근을 팔루스로 설정하고 물신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기표화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대상으로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기표화, 상징화했다라는 거죠. 그걸 명명했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남근을 명명한 기표가 바로 S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의 쾌락의 약속의 장소인 것처럼 우리를 홀리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팔루스는 기표일 뿐이지, 여러분, 실제 남근이 아니에요. 그 기표를 내가 갖는다고 해서 내가 그 남근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혹은 가졌다 해도 그걸 가졌다라고 느낄 수 없도록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팔루스라는 기표라는 거죠. 그게 상징계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린아이가, 그래, 난 아버지처럼 나이가 먹어서 어른이 되어서 팔루스를 갖게 될 나이가 되면, 온전한 팔루스를 내가 소유하게 되면 나는 모든 쾌락을 소유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라도, 실제로 이 아이가 커서 팔루스를 갖게 되는 나이가 된다 해도 이 아이가 가진 것은 결국 기표일 뿐이지 진정한 물신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물건도 이 아이는 실질적으로 갖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인이 된다 해도. 그렇게 해서 성인이 된 남자라 해도 계속해서 팔루스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내가 진짜 행복을 소유한 것인지, 성적인 쾌락에 도달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상징계의 함정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S1은, 팔루스는 기표이고, 기표는 사물을 살해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영원히 미스테리한 기표로 남게 되는 것이니까, 이게 도무지 우리의 실질적인 실제주의상 속 어떤 관계를 맺는지는 영원히 물음표에 붙여질 대상인 것이니까, 그 상징계의 논리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팔루스를 획득했다 해도 우리는 진정으로 쾌락에 도달할 수 없는, 아주 잉여적인 차원에서만 팔루스의 쾌락을 탐닉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어쨌든 상징계의 삶을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상실한 주의상스를 보상받기 위해서 팔루스라는 역시 상징계의 요소인, 기표인 그것을 보충물로, 제3의 가능성으로, 이자관계를 포기한 상태에서 제3의 가능성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표를 탐닉하는 쾌락의 구조가 바로 아버지 판본의 성도착이라는 것이죠. 백시용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남근 숭배는, 자, 상징계적 숭배예요, 여러분. 상상계적 숭배가 아니라 아버지 남근의 우상 숭배는 대타자의 언어가 지배하는 핍진한 세계가 선택한 궁여지책으로서의 하나의 기표라는 거예요. 저걸 쫓아가자. 저걸 쫓아가면 우리의 쾌락이 보상받을 수 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팔루스는 수컷이 지배하는 인류를 사로잡은 쾌락에 관련한 기표이자 쾌락에 관련한 병증이라는 거예요. 쾌락에 관련한 증상이라는 것이죠. 팔루스는 그런 의미에서 상징계의 토대인 건 맞아요. 상징계의 시작점인 것도 맞고 S1이니까. 하지만 팔루스는 또한 상징계의 억압으로부터 출현한 문명의 병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거세, 우리의 현실인 거세. 자, 정신분석이 출발하는 지점이죠. 우리는 주의상실을 상실했다. 우리는 상실한 존재다라는 그러한 현실, 그러한 상실의 영토에서 문명은 아버지 판본의 물신에 대한 도착적 탐닉을 통해서 금지된 주의상실의 흔적을 혹은 그 모사품을 병적으로 탐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팔루스는 결코 상실된 주의상실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텀에서 말씀드렸던 피보나치의 수열에 대한 락강의 해명이었어요. 상실은 더해지면 더해질 뿐이지 배가 되면 배가 될 뿐이지 줄어들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문명이 팔루스를 추구함으로써 잉여 향유를 추구함으로써 아무리 그걸 보충하려고 해도 상실의 폭은 더욱더 넓어질 거라는 거죠. 이건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초기의 인류보다 지금 우리의 인류가 훨씬 더 주의상실을 더 많이 상실했다라는 감각을 갖게 됐다는 거죠. 실제로 상실한 것과 상관없이 그것에 대한 감각은 계속해서 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상실이 배가 될수록 주의상실에 대한 상실의 감각이 배가 될수록 우리는 행복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네 개 담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세미나 17의 이 네 개 담화는 결국 네 가지 증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가지의 증상의 구조라는 거죠. 주인 담화의 증상의 구조, 자, 이건 팔루스의 증상의 구조이고 아버지 판본의 증상의 구조이고 히스테리라는 증상의 구조, 히스테리 담화의 증상의 구조인 것이죠. 그리고 대학 담화는 강박증의 담화라고도 볼 수 있어요. 강박증 담화의 증상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분석가 담화 역시 하나의 증상이에요, 여러분. 분석가가 여러분 정신분석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분석이란 무엇인가? 내담자의 근본 환상을 대체하는 또 다른 하나의 근본 환상을 구성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근본 환상이 부딪혀서 새로운 근본 환상이 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분석의 과정 역시 하나의 증상이에요. 분석가 담화 역시 하나의 증상이라는 것이죠. 혹은 분석가가 내담자의 새로운 증상이 될 것을 자처하는 것이죠. 내담자가 여러분 분석을 시작하면 정신분석의 상황이 시작되면 물론 잘 안 되는 분석은 그렇게 안 되겠지만 분석가는 내담자가 집중하고 있었던 증상, 내담자를 사로잡고 있었던 증상에 관심을 혹은 내담자가 그 증상에 보여주었던 관심을 돌릴 수 있는 새로운 증상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자, 그게 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 분석가가 내담자에게 증상이 되어야 한다는 건 분석가 담화 자체의 구조가 이미 제시하고 있는 거죠. 동인의 장소, 촉발자의 장소에 A가 있잖아요. A는 분석가예요. 분석가 담화의 주인공은 분석가니까 그 분석가 담화의 시작점에는 A가 있다. A는 잉여 향유이고 A는 증상인 것이죠. 자, 분석가가 그렇게 자신을 증상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내담자가 억압된 현실에서 그 억압된 그 핍진한 현실 속에서 보상받기 위해서 탐닉하고 있는 증상 대신 이러한 핍진한 상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보상 체계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가가 일단은 무언가 증상의 쾌락을 주는 것이죠. 내담자에게. 아, 그 상담실에 가면 무언가 나는 쾌락에 접근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담자의 무의식이.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 속에서 내담자의 무의식은 자신을 개방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개방을 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꿈속에서 분석가가 등장하게 되고 이 분석 상황에서의 무언가가 내담자를 즐겁게 해주는 상황이 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분석가의 상황은 분석 담화는 하나의 증상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분석가 담화 역시 하나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즉 그런 의미에서 네 가지 담화는 네 가지 증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제기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미나 17을 읽을 때에는 이런 방식으로 읽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전에 정신분석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뭐 국내에는 몇 없지만 거의 없지만 일반적으로 어쨌든 외국의 학자들이 정신분석의 이 세미나 17, 락강 세미나 17을 읽을 때에는 자, 이건 사회적 결속관계를 구성하는 담화의 구조다라는 방식이었어요. 즉, 네 가지 담화가, 특히 분석과 담화를 뺀 이 세 가지 담화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담화의 구조가 있다. 즉, 일종의 억압체계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일종의 상징계적 체계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상징계를 해명하는 세 가지 방식이 주인담화, 히스테리담화, 대학담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사회적 결속, 즉 연결하는 담화라는 그러한 관점이었던 거예요. 연결하는 담화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가족관계 안에서 출발한 이 담화의 구조가 공동체를 전체를 지탱함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이 담화 구조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다, 연결되고 있다, 즉 인력작용을 하고 있다. 이 담화의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공동체를 지지하고 지탱하고 토대로서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이게 그럼 증상이라면, 아버지 판본에 대한 증상을 락강이 말한 것은 물론 세미나 17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수년 뒤에 1975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6년 뒤인 것이죠. 6년 뒤에나 락강은 아버지 판본의 도착을 증상이라고 판단했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이론을 우리가 사후에 알게 된 것이지만 그 이론의 단초가 세미나 17에 이미 존재했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그렇다면 이 네 개 담화는, 그중에서도 특히 분석과 담화를 뺀 세 개 담화는 이게 만약에 증상의 담화라면,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교란시키는 담화가 아닌가라고 질문을 제기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네 개 담화라는 것을 우리 사회의 토대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우리 사회의 토대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사회를 흔드는 담화 아닌가? 그렇다면 이 네 개 담화, 특히 세 개 담화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지탱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는가? 오히려 이 담화가 작동함으로써 우리의 공동체는 붕괴되고 우리의 공동체는 흩어져야만 하는 것 아니었을까? 라는 질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증상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의 관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증상은 교란시킨다였으니까, 한 사람이 증상을 겪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상적인 삶을 흔들고 그 증상이 찾아와서 분열시키고 해체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생각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그렇다면 만약에 이 세 개의 담화를 그 이후에, 그래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개 담화가, 특히 세 개 담화가 만약에 증상이라면 지금 세미나 17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았지만 6년 뒤의 세미나에서는 아버지가 증상이라고 했으니까, 아버지는 주인기표이니까, 주인기표는 주인담화이니까, 그렇다면 주인담화가 증상이라면 증상이란 건 교란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이 제기될 수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습니다. 이 문제를 저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방식으로 오늘 수업을 후반부를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습니다. 어떻게 주인담화, 히스테리담화, 대학담화가 증상인지는 우리는 지금 이미 설명이 됐어요. 그 안에 대상 A라는 것이 있으니까, A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담화라는 것은 결국은 대상 A, 즉 잉여 향유를 내부에 포함하고 있는 한 결국은 억압된 주의상스에 대한 보상체계로서 등장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담화 내부에서는 역시 주의상스가 주인공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잉여 향유의 생산자라는 의미에서 결국 네 개의 담화는 결국 주의상스 생산자라는 거예요. 주의상스 생산자라는 의미에서 그것은 타나토스의 생산자라는 것이죠. 죽음 충동의 생산자라는 거예요. 자, 잉여 향유라 해도 주의상스는 주의상스인 거예요, 여러분. 상징계는 상징계이고 주의상스는 주의상스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설명드려 보자면 이렇습니다. 상징계는 분절하고 결속시키고 통제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기능이 그렇게 한다라고 과거에는 생각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주의상스는 과거에는 프로이트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이해됐었던 것인가 하면 성충동, 주의상스는 고착하는 픽사시옹의 기능을 해요. 픽사시옹, 고착하다, 픽세하다, 픽스하다라는 기능을 하죠. 고착밖에 없어요. 주의상스의 기능은 딱 달라붙어서 고착되면 거기서 계속 반복 충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게 증상의 반복 충동으로서의 속성이었어요.
주입상스는 그렇게 관계는 나몰라라 하고 그냥 어디에 달라붙어서 유령처럼 반복시키는 거야. 이게 주입상스의 기능이었고 그게 죽음 충동의 기능이었고 그걸 프로이트가 타나토스라고 불렀던 거예요. 죽음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힘. 반면에 상징계의 힘은 분절하고 연결시키고 조합시키는, 그래서 안정화를 도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힘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4개 담화를 증상으로서 간주한다는 것은 그런 상징계의 연결시키는 힘과 그리고 주입상스의 파괴하는 힘, 고착시켜서 반복시키는 힘을 같이 파악해보자라는, 서로 완전히 모순되는 기능을 같은 장소에서 파악하려고 하는 그러한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설명이 가능해져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파괴하는 기능을, 타나토스의 기능을, 죽음 충동의 기능을, 죽음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주입상스를 담고 있는, 잉여향유로서의 주입상스를 담고 있는 담화가, 4개의 담화의 구조가 어떻게 사회적인 관계 안에 우리를 위치시키고 그 안에서 사회적 관계의 연결점들이 파괴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가에 대한 질문이 던져질 수 있고 그에 대한 해답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먼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그냥 단독으로 떨어져 나온 주입상스라고 보지 않고 담화의 구조 안에서 작동하는 주입상스로 보고 있는 한, 주입상스로서 보고 있는 한, 이 주입상스는, 이 4개 담화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이 잉여향유는 우리를 망화적으로 그 위치에서 자신이 발생시키는 쾌락을 탐닉하도록 만드는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주입상스가 그 안에 고착되면, 그 장소에 고착되면 자동적으로 그 안에서 하나의 기표의 연결들이 구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S1과 S2와 비근친 S의 관계라는 거예요. A가 어떤 위상으로 거기에 달라붙느냐에 따라서 S1이 혹은 S2가 그리고 비근친 S가 위치를 달리하면서 그 자리에 고착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예요. 우리는 담화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는 주인 담화의 구조 안에서, 때로는 히스테리 담화의 구조 안에서, 때로는 대학 담화의 구조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결속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갈 텐데, 거기서 우리가 하는 일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고 그냥 고착된 상태에서, 망화적인 상태에서 그러한 유형의 주입상스를 탐닉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유형의 주입상스를 탐닉하면 그 안에는 주인의 구조가, 주인 담화의 구조가, 혹은 또 다른 유형의 주입상스를 탐닉하면 히스테리 담화의 구조가, 혹은 또 다른 유형의 주입상스를 탐닉하면 대학 담화의 구조가, 혹은 또 다른 유형의 주입상스를 탐닉하게 되면 분석가 담화의 구조가 자연적으로 안착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고착 자체가 연결을 보장해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주입상스를 포함한 담화의 구조가 처음부터 연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유형의 주입상스를 탐닉하게 되면 그러한 연결 구조가 고착되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이게 어떻게 잉여향유라고 하는 죽음 충동을 역시 표방하고 있는, 죽음 충동에 의해서 설명될 수밖에 없는 주입상스의 한 유형인 잉여향유가 담화의 구조 안에서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그 담화의 구조가 사회적 결속 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하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 두 번째 설명은 락강이 세미나 22와 23에서 주로 전개시키는 설명인데 이렇습니다. 증상이 주입상스를 탐닉하는 것은 맞고 주입상스를 탐닉하는 것이니까 결국 증상은 죽음 충동에 가까운 것은 맞지만, 자, 그렇지만 이 증상이 왜 출현했는지를 주목해 보자라는 거예요. 증상이 왜 출현했는가? 왜 잉여향유를 탐닉하는가? 하면 향유가 억압되었기 때문에,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타자가 구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대타자가 구멍을 가지고 있고 결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결혈을 보상하고자 증상이 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혈을 보상하는, 이
대타자의 평면에 구멍을 봉합하는 기능을 증상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타자 자체로는 불완전한 상태인데 이 불완전함을 보상하기 위해서 증상이 출현해서 그 구멍을 봉합함으로써 전체적인 구조를 안정시킨다라는 것이 23과 22에서의 락강의 증상의 주궁 충동이 어떻게 사회적 결속 관계를 유지시키고 안정화시키는지에 대한 설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락강이 상상, 실제, 상징이라는 세 가지 원환을 고정시키는, 그 가운데를 뚫어서 고정시키는 기능으로서 증환이라는 개념을 발명해내기에 이르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즉 증상은 처음에는 그게 아버지 기능으로 설명이 되었죠. 아버지라는 증상은 상상, 상징, 실제라는 세 가지 원환을 고정시켜서 주체의 삶과 욕망의 경제를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고정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만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락강이 픽시용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다라는 거죠. 픽시용이라는 단어. 픽시용이라는 허구라는 단어, F-I-C-T-I-O-N, 픽션이죠. 영어의 픽션과 똑같은 단어예요. 허구라는 단어. 픽션과 픽사시용, 즉 고착이라는 단어, 픽스라는 단어죠. 영어의 픽사시용 이라는 단어를 조합해서 만든 신조어예요. 그래서 F-I-X-I-O-N 이라고 쓰죠. 영어 알파벳식으로 읽으면 그렇죠. 그래서 픽시용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는가 하면 고착적 환상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죠. 환상인데 고착된 환상이라는 거죠. 이 고착시키는 환상이 증상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착시키는 환상이 또한 아버지라는 증상의 특징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고착시키느냐? 우선 먼저 자신을 고착시켜요. 왜냐하면 증상의 특징은 고착이니까 어딘가에 딱 본드처럼 달라붙어서 풀처럼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게 증상이죠. 자, 그 증상이 고착의 기능을 하는 첫 번째 그 형상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고착이 실현하는 효과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상징과 상상과 실제라는 세 개의 원환을 세 개의 세계를 연결시키는 고착의 기능을 또한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고착 기능을 하는 장소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을 근본 환상이라고 부르는 것이니까 고착적 환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네 개의 담화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잉여 향유는 대상 A는 픽시용의 기능을 한다는 거죠. 고착적 환상의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네 개 담화가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회 공동체 안에서 타자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유형적인 관계들을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 어떤 유형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주 협소한 유형을 갖거나 아니면 아주 너무나 방대하고 다양해서 마치 정신증적 환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유형화된 알아볼 수 있는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네 개 담화가 기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유형화된 욕망의 관계를, 쾌락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S1이나 S2나 이런 기표의 상징계의 구조가 아니라 그것들을 고착적 환상 안에서 고정시켜 줄 수 있는 대상 A의 기능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개의 담화를 통해서 사회 공동체를 살아갈 때 망화적인 상태에서 증상을 즐기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망화적인 상태라는 것은 제가 이 망화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락강이 세미나 18의 그 내용들을 요약하고 거기에 관련된 논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작성한 텍스트인 그 에토고디라는 논문의 제목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에게 망화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인데 망화적이라는 건 나를 잊는다는 뜻이죠. 나를 잊는다는 건 망화적이다. 난 망화적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은 일종의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일종의 쾌락에 몰입함으로써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 나를 상실한 상태인 것이죠. 혹은 현기증을 느껴서 기절해버리는 상태도 또한 망화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혹은 나의 어떤 정체성을 상실한 상태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나의 정체성을 상실할 만큼이나 그것에 탐닉하고 있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러한 망화적인 태도가 바로
네 개 담화 구조 속에서 주체가 공동체 안에 편입되는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알고 그 기표들의 구조들을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가늠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나의 위치를 확인받고 그 안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냥 그 대상 공동체 안에서 그 토대를 지탱하고 있는 네 개의 담화 안에 존재하는 그 대상 A라고 하는 잉여향유라고 하는 주입상스에 몰입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몰입해 있는데 그 몰입해 있는 위치와 유형에 따라서 결국 나는 주인담화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히스테리담화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대학담화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분석가 담화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은 논점에서, 그와 같은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주체를 파악하고 주체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를 파악하는 것은, 자, 극도로 반주체적이죠. 즉 우리가 무언가를 자주적이고 의지를 가지고 선명한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고 있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각각의 담화 안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내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안 그래도 여러분, 정신분석이 무의식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인간을 소외된 주체로 간주하고 인간이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닌 무언가에 자신의 욕망에 끌려가고 자신의 무의식에 의해서 조종받고 있는, 자, 그와 같은 주체로 판단하는 거대한 인문학적인 변혁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 의해서 추구되었고 실현되었고 설명되었던 것이라면, 인류와 인간을 파악하고 문명을 이해하는 새로운 논점으로 제시된 것이 사실이라면, 락강의 이론적인 전개 속에서 그리고 후기 락강의 이러한 설명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와 같은 소외된 주체 이론의 더욱더 극단적인 면모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 더 이상 더욱더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더욱더 어떤 담화에 몰입하는 방식으로 그것에 종속된 주체이고 주체가 아닌 주체인 것이고, 더욱더 인간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바꾸거나 세상을 선명한 어떤 합리적 이성 속에서 파악하거나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아니게 된다는 거죠. 자, 그와 같은 논점들이 더욱더 락강의 후기 이론으로 갈수록 더욱더 극단화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선, 자, 이러한 락강의 변화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락강이 나이를 먹으면서 그리고 자신의 무의식과 인간의 무의식과 내담자들의 무의식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관찰하게 됨으로써 겸손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결국은 소외된 존재이구나. 인간이란 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문명이 깔아놓은 어떤 그러한 루틴을 따라서 사는 존재인 것이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의 삶을 판단하고 누군가의 삶을 자신의 삶을 판단해서 프로그래밍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실현하고 이와 같은 아주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시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러한 지배 의지조차 누군가로부터 부여받고 이식당한 욕망의 한 절편이라는 의미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구나라는 걸 락강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70세가 넘어가면서 더욱더 극렬하게 극명하게 이해하게 된 그러한 연구자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담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강의를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정신분석의 과정에서 제가 지금 강의해드린 이와 같은 내용들을 더욱더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정신분석의 과정에서 혹은 상담의 과정에서, 여타 다른 유형의 상담의 과정에서 혹은 정신의학의 과정에서 우리가 내담자나 환자나 혹은 타인의 삶에 개입해서 그 개입의 권한을 부여받고 타인에게 무엇이 좋은 삶인지, 무엇이 더 건강한 인생인지, 무엇이 더 건강한 정신 상태인지를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더욱더 진지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누구의 인생이 더 잘 됐거나 더 잘못됐거나 더 올바르거나 더 옳지 않거나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본인의 인생도 책임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정신분석가도, 어떤 위대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어떤 위대한 심리학자도 본인의 인생도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의 인생도, 본인의 삶에 대한 질문도 대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가 누구의 인생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분석가는 그러한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석가는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구도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각자의 인생의 진리는 각자가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인생의 진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되기보다는 삶에서 만나게 되는 사건과의 조우를 통해서, 어떤 사건과의 충격을 통해서, 증상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 삶을 흔들어서 기존에 내가 믿고 있던 나 자신에 대한 신념이 무너지는 그 과정을 속에서 새로운 문법을 배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보다 폭넓고 유연한 그러한 주체가 되는, 그러한 보다 겸손한 주체가 되는 과정이 결국은 한 인간이 자신의 존재에 접근하고 존재를 경험하고 존재를 발명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상태를, 그와 같은 과정들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모든 정신분석을 비롯한 모든 정신심리 치료는, 혹은 정신심리 치료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인문학과 철학과 모든 종류의 연구는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결코 진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하나의 소설이라면 우리는 그 배후에 어떤 소설이, 보다 근본적인 소설이, 근본 환상이 존재하는지를 마주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근본 환상의 소설이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할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 없다는 거죠. 오직 내담자가 그 근본 환상의 장소에 도달해서 근본 환상과 마주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상담이라는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욕망과 리비도를 투여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바꾸거나 바꾸지 않거나, 혹은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분석가가 도와줄 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분석가는 어디로도 이끌고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문화상대주의자들이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말하는 어줍지 않은 중립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줍지 않은 중립은 아니라는 것이죠. 중립이 아니라 진공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기는 하다라는 것이죠. 진공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분석가의 상담실을 청소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거의 광기에 사로잡힌 태도로 분석가의 그 공간에 어떤 종류의 고정관념도, 어떤 종류의 개념의 이데올로기도 스며들지 못하도록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비워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건 어줍지 않은 중립의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투쟁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